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문학계 영어 6강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강에서 다룰 것은 이항 대립의 질서라는 제목을 갖고 있는데, 이항이란 뭡니까? 반대되는 것이에요. 이항 대립의 패턴은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우리가 이것은 보기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적절한 것을 윗글에서도 보고 보기에서도 다루는 건데, 대부분은 자, 윗글의 내용을 참고로 또 보기의 내용을 참고로 선지를 판단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일단 우리가 이제 이런 문제는 이제 시, 소설, 수필과 같은 문학에서 묻는 문제 패턴인데 윗글은 시나 소설, 수필의 내용을 파악해야 하는 거고 보기에서 뭘 줘요? 그 선지 판단의 기준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보기가 이렇게 있다면, 보기에서 말하는 바가 뭔지 핵심어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바가 뭔지. 그러면 이 보기는 뭘 말하냐? 보기는 작품 해석의 근거. 작품 해석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얘는 뭐라고 볼 수 있냐, 보너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작품은 이런 작품이니까 이렇게 해석해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기를 10분 활용하시면 지문의 내용을 그죠? 파악하기도 좋고 또 선지를 판단하기도 아주 용이할 겁니다. 그래서 보기를 활용해라 라는 뜻으로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모 표식은 뭐냐면, 동그라미 표식은 뭐냐면, 이 항이 대립한다는 거예요. 대립. 대조의 코드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자, 윗글에서 대조의 코드가 있고, 보기에서도 대조의 코드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윗글에서 긍정적인 것은 보기에서 부정이다. 라고 말했던 얘는 틀린 정리가 되는 거고, 윗글에서 긍정을 말했는데, 보기에서 부정을 말하는 얘도 틀린 문제가 되는 거고요. 윗글에서 긍정을 말했는데 보기에서도 긍정을 말했다. 아니면 보기의 관점에 부합한다. 그러면 얘는 맞는 선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를 통해서 한번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해 봅시다. 지금 여기 오른쪽에 있는 것이 바로 보기예요. 보기. 이 보기는 바로 해석의 근거가 될 테니까 어떤 문제가 지문이 있고 문제가 있었던 그 문제에 보기가 있다 그러면 당연히 보기를 먼저 읽어야지 작품을 쉽게 접근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기가 있을 때는 항상 보기를 먼저 본 다음에 이 보기가 작품 해석의 근거가 되니까 즉 보너스 팁이 되는 거예요. 팁을 먼저 읽고 작품을 해석해 보는 게 정확하게 문제를 판단하는 거고 선지를 판단하는 거고 그것이 바로 바른 답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자, 그러면 보기 읽어보고 작품을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보기의 관점에 따라서 나무의 수사학 1이라는 것이 바로 시의 제목일 거예요. 1의 화자는 도심 속 가로수를 관찰하며 도시를 비판적으로 조망한다. 그러니까 이 화자는 지금 이 도심 속에 있으면서 도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도시를 나타내는 단어, 시어가 나오면 부정이다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도시의 가로수는 나무의 푸름이나 아름다운 꽃투자도 도구적 가치에 의해서 평가된다. 그럼 여기서 도구적 가치는 뭐냐면 그 대상 자체로 평가하지 않고 어떤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자연이 수단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화자는 비판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꽃조차도 도구적 가치에 의해서 평가된다. 화자는 삭막한 도시 환경에도 불구하고 고통을 참아내는 꽃을 피우는 모습을 나무의 반어법으로 인식한다. 그래서 이 나무의 반어법이라는 것은 화자가 비판적으로 본다라고 판단하면 되겠네요. 왜냐하면 위에서 자, 나무가 도구적 가치에 평가된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일반적으로
뭐죠? 이 시적 화자들은 자연을 긍정적으로 본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자연이 누군가의 도구에 의해서 그죠? 판단되니까 나무를 그 도시 문명을 비판적으로 보고 나무의 반어법이라고 썼다는 것은 나무를 반대로 인식한다, 반대로 표현한다라고 하니까 어, 이 시적 상황을 화자는 비판적으로 본다는 얘기죠. 그리고 반어법과 역설법은 원래 어떨 때 사용하는 해요? 반어법, 역설법. 뭔가 부조리한 상황에서 무엇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긍정적인 시에서는 반어와 역설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 도시에 제대로 뿌리 박지 못하면서도 도시 환경에 적응하여 꽃을 피우는 나무에서 치욕을 일궈낸다. 그러니까 도시에 살고 있는 나무는 뿌리조차 제대로 박지 못해요. 그러니까 도시에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인데, 즉 도시 환경에 적응하여 꽃을 피우는 나무는 굉장히 힘겨운 삶이에요. 그래서 치욕을 읽어낸다 하자니, 그래서 나무를 치욕을 감당하면서 지내는 것으로 보고 이 도시 문명을 비판한다는 얘기죠. 그것은 도시의 이주민인 화자가 나무에 동질감을 느끼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럼 여기서 얻을 수 있는 힌트는 뭐예요? 나무와 화자는 동일시되고 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화자도 지금 어떤 상황이 있을 거예요? 도시에 적응하지 못하고 뿌리 박지 못하고 힘겹게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 도시를 비판적으로 보고 있네 라는 힌트였습니다. 자, 그러면 시 나무의 수사학이라는 거 봅시다. 그러면 수사학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수사라는 것은 표현한다라는 뜻이에요. 표현한다. 나무에 대한 표현이라는 뜻입니다. 나무에 대한 표현이니까 나무에 대한 생각으로 해석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봅시다. 자, 행의 부분은 있고 연의 부분은 없는 시네요. 꽃이 피었다. 도시의 나무가 반어법을 가르친 것이다. 그러니까 자, 나무는 긍정하는데 도시를 부정한다. 왜? 도시가 나무에게 반어법을 가르쳤어. 그럼 여기서 반어법은 뭘까요? 부정적인 삶, 억눌린 삶, 이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네요. 이 도시의 이주민이 된 뒤부터 누가요? 나무가요. 여기 지금 주체는 나무입니다. 도시의 이주민이 되었다. 그러니까 도시가 고향이 아닌데, 고향이 아니라고 느끼는 거죠. 고향이 아니라고 느끼는 거예요. 도시의 이주민이 된 뒤부터, 그러니까 이주민이 되었다는 것은 고향이 아니다. 그러니까 고향의 감정을 느낄 수 없는, 아까 보기에서도 뭐라고 그랬어요? 뿌리 박지 못한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해석하면 될 거고요. 속마음을 고지고대로 드러낸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나도 곧 깨닫게 되었지. 그러니까 이 도시에서는 속마음을 제대로 내비칠 수가 없다. 그것은 속마음을 내비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나무와 화자를 동시에 한다고 했으니까 나 역시 깨닫게 되었대요. 이 도시에서는 자신의 속마음조차 말할 수가 없는 삭막함이 있다고 살아있자 악착같이 들뜬 뿌리라도 내리자. 그러니까 도시에서 살기 힘들지만 그래도 악착같이 살아가는 화자와 나무의 모습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뭐뭐한 것이다 라고 평서형 어미를 썼어요. 그래서 이 평서형 어미를 쓰면 무슨 어조라고요? 단정적 어조라고 했어요. 무엇을 더 생각할 것도 없이 그냥 이렇게 생각해 라고 확실한 표현인 거죠. 나도 곧 깨닫게 되었지만 살아있자 악착같이 들뜬 뿌리라고. 들뜬 뿌리. 그러니까 이 도시에서 정착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연명하고 있는 화자와 나무의 모습 볼 수 있고요. 속마음을 감추는 대신 아까 뭐라고 했어요? 속마음을 굳이고대로 내비칠 수 없이 살아가고 있다고 했으니까요. 속마음을 감추는 대신 비트는 법을 익히게 된 서른 이어 이후부터 비트는 법은 그렇죠. 이제 부정적인 걸 거예요.
속마음은 그럼 고지급대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은 비틀지 않는 거고, 속마음을 내비칠 수 없는 것이 아마 비트는 거야. 속마음을 감추는 것은 비트는 겁니다. 을 익히게 된 30몇 이후부터, 그러니까 이 화자는 이 도시로 30대 이주해나가요. 혹은 원래 살고 있었는데 30몇 이후에 이 도시가 도시화 되었나 보죠. 나무는 나무 스승이다. 그가 견딜 수 없는 건 포탄기 따라 나비와 벌이 붕붕거린다는 것. 자, 그러니까 나무가 견딜 수 없는 건 포탄기 따라 나비와 벌이 붕붕거린다는 것. 그러니까 나비와 벌을 그 이 나무에게 실현이 되는 거거든요. 자, 붕붕거린다는 것, 동생부정. 내성이 생긴 이파리를. 그러니까 내성이 왜 생겼어요? 원래 이파리는 자연적으로 자라야 되는데 이 도시에서 내성이 생길 수밖에 없다. 왜? 바이러스가 침입했으니까. 그래서 이 바이러스는 아마 나비와 벌이됩니다. 자, 벌레들이 변함없이 아삭아삭 뜯어먹는다는 것. 벌레들이 뭘 뜯어먹어요? 이파리를 뜯어먹어요. 도로변 시끄러운 가로등. 그러니까 시끄러운 가로등 이라고 있으니까 가로등도 부정적 시효가 될 거고요. 그 곁에서 허구한 날 신경증과 불면증에 시달려 고통에 시달리면서 피어나는 꽃이 있다. 참을 수 없다. 나무는 무엇을 참을 수 없어요. 그죠? 가로등, 나비풀 이런 것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죠. 참을 수 없다는 나무는 알고 보면 치욕으로 흡족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는 어쩔 수 없이 생명을 이어가고 있지만 굉장히 아직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다는 걸 이 시를 통해서 알 수 있네요. 그래서 화자는 우리가 시를 볼 때는 상황, 정서, 태도만 보면 된다고 그랬고, 자, 오른쪽 보기에서 화자는 이 도시를 비판적으로 본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했대요? 이 도시를 비판하고 이 나무의 입장, 화자는 나무의 입장에 대해서 나무의 생각에 대해서 즉 자신이 나무가 되어서 화자의 생각을 내고 있어요. 자, 그러면 화자는 어떤 상황입니까? 도시에서 어쩔 수 없이 연명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자, 보기에서 나무와 화자는 공통되고 동일시되고 있다고 했으니까요. 자, 그리고 정서는 치욕이라고 했어요. 치욕이라고 겉으로 직접적으로 드러나있고요. 태도는 이 도시에 대해서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도시의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힘겹게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습이다 라고 할 수 있고, 여기 들뜬 뿌리라도 내리자라고 해서 의지적 태도도 보이고요. 한 번 더 살펴보면 표현법을 얘기 안 했기 때문에 표현법을 이제 보도록 하면, 도시가 나무에게 방어법을 가르쳤다. 여기 무슨 표현법, 의법이 나왔고요. 도시가 나무에게 방어법을 가르쳤다라는 것은 나무의 부정적 상황을 이야기한다고 했어요. 이 척박한 도시에서도 꽃을 피울 수밖에 없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나무의 힘겨운 상황, 즉 화자의 힘겨운 상황 혹은 현대인의 힘겨운 상황이라고 확대 해석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이 도시로 이주된 뒤부터 이렇게 힘겹게 살아야 돼서, 자, 그래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들뜬뿌리 나도 내리자고 얘기했고요. 자, 나무는 속마음을 감추는 대신 비트는 법을 익히게 되는 30몇 이후부터 해서 화자와 나무를 이해시하고 있고요. 나무는 나의 스승이다. 역시 무인법. 자, 그 다음에 나비와 버거리 이렇게 붕붕거려요. 붕붕 아삭아삭 음성 상징을 통해서 나무가 처한 상황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고요. 이 모든 것들이 나무를 고통스럽게 해요. 그러면서 보르건 시끄러운 가로등 곁에서 허구한 날 신경증과 불면증에 시달린다고 해서 신경증, 불면증은 나무가 견뎌야 할 고통이 되겠죠. 그래서 피어나는 꽃, 참을 수 없다. 나무는 뭐 있어요? 나무는 참을 수 없다. 교치법 쓰네요. 교치법을 사면서
이 나무의 힘겨운 상황을 효과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치욕으로 푸르다 나는 푸르다 단정적 어조를 통해서 도시의 삶에 적응하지 못하는 하자 혹은 현대인 나무의 모습을 효과적으로 보여줬다. 그래서 표현법은 지금 뭐뭐 나왔어요? 도치법 나왔고 음성 함정 나왔고 단정적 어조 나왔고 의인법이 나왔습니다. 이런 표현을 통해서 도시 문명을 비판적으로 받았고 이 도시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현대인의 삶 혹은 하자의 삶, 나무의 삶을 효과적으로 보여주면서 비판적, 의지적 어조를 보였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문제 2번 들어볼까요? 들뜬 뿌리는 나무가 처한 상황에 대한 맞죠. 하자의 본질에 대한 맞죠. 자신도 역시 보기에서 뭐라고 했죠? 동일시하고 있다고 했죠. 이 도시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번 내성이 생긴 이파리는 나무가 도시에 적응하면서 지니게 된 성질 맞죠. 원래는 자유롭게 좀 이런 뭐 없는데 뭐 붕붕거리는 그런 뭐 나비와 벌이 없는데 그건 신경증, 불면증에 시달리지 않으면서 살 수 있는데 거기에 적응하다 보니 내성이 생겼다고 하니까 부정적인 나무의 모습, 나무의 상황을 말해주는 것 같고요. 그 다음 시끄러운 가로등 곁을 꽃을 피우며 참아내야 할 삭막한 도시 환경 맞네요. 신경증과 불면증을 나무가 도시에 적응하기 위해 견뎌야 할 것 같고요. 치욕으로 풀다는 도구적 가치로 평가받아. 보기에서 그렇게 말했어요. 도구적 가치로 평가받는다고. 맞는 거고, 그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나무에 대한 비판이 아니고 도시에 대한 비판이죠. 도시에 대한 비판이 되기 때문에 표현이 될 거고요. 그 다음 시 볼게요. 그 다음 시는 제목은 딩기택의 새입니다. 새. 자, 그럼 여기도 지금 보기가 있습니다. 보기에서 이 작품을 해석하는 힌트를 줄 거니까 보기를 먼저 읽어볼게요. 새에서 세 장에 갇힌 새는 일상의 안온함에 길들어 자유를 억압하는 일상을 벗어나지 못하는 현대인의 알레고리이다. 자, 그러면 새는 현대인을 말하는데 알레고리는 뭘 말하냐면 은유법과 같은 수사법입니다. 그런데 은유법이 하나의 단어로 무엇을 비유한다면 이 알레고리는 이 시 전체를 관통하면서 어떤 대상을 비유해요. 그래서 이 알레고리의 표현이다 그러면 이 시 속에 나오는 모든 의는 바로 현대인을 말하는 것이야.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현대인의 삶을 말하기 위해서 다른 대상을 새를 사용한 거죠. 그래서 그 새와 이 현대인을 유사하다라는 것을 작품 전체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알레고리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제가 새는 현대인이야 라고 이해하시면 된다는 거죠. 새의 행동에 대한 묘사는 일상에 충실할수록 잠재된 힘과 본질을 잃어가는 아이러니죠. 모순이죠. 자, 새는 만약에 새 장에 갇혀 있다면 굉장히 편안하지만 새의 본질인 나는 것을 잃어버려요. 이런 모순이 있다. 그런 것과 일상에 만족하며 자유로운 삶의 가능성을 외면하는 현대인의 모습을 새를 통해 보여준다. 그러니까 현대인은 자유로운 삶의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외면해요. 그러면서 그냥 편안함에 안주하고 있는 현대인의 모습을 그러니까 비판적으로 보는 거겠죠. 자, 그러면 읽어볼까요? 자, 새는 새장 밖으로 나가지 못한다. 매번 머리를 부딪히고 날개를 상하고 말하나 보이는 창살 사이 간격보다 큰 몸뚱어리. 그러니까 이 몸뚱어리가 커서 날지를 못한다. 하늘과 산이 보이고 울음실은 공기가 자유로이 드나드는 그러나 살랑거리며 날개를 굳게 다리에 매달아 놓은 그 적당한 간격은 슬프다. 그러니까 이 새는 자, 창살 안에 있는 거죠. 창살 안에 간격, 그 간격을 통해서 뭐가 보여요? 하늘과 산이 보이고 공기가 드나들어요. 그렇지만 살랑거리며 날개는 굳게 다리에 매달아 놓은 그러니까 이 날개를 사용하지 않고 다리만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창살의 간격보다 넓은 몸은 더 단정적어두고, 그 다음에 이 쉼표 다음에 서술어가 밑으로 내려왔어요. 이런 것을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행간 걸침 혹은 행간 걸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달아 놓는 하고 아직 문장이 끝나지 않은데 그 뒤에 오는 단어들을 다음 행으로 의도적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얘를 의도적 행갈이라고도 합니다. 왜요? 자, 독자로 하여금 집중, 되는 효과를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기를 강조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행을 바꾼 거죠. 무엇을 강조해요? 이 세 장에 갇혀 있는데 이 세 장의 간격이 슬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새는 현대인의 모습을 상징하는 건데 이 현대인은 세 장 안에서 편안하게 살고 있지만 현대인이 본질을 잃어가고 있어요. 새가 날개를 사용하는 법을 잃은 것처럼. 근데 그 안에는 적당한 공기도 있고요. 또 하늘과 산도 보인대요. 그러니까 이 현실에 안주하면서 살아가는 자신의 본질을 잃은 현대인의 모습을 비판하고 있는 거죠. 그 창살의 간격보다 넓은 몸은 더 슬프다. 왜 몸이 넓어졌을까요? 날질 않아. 운동을 못해. 세상 안에 갇혀있으니까. 그러니까 슬픈 거죠. 그러 이것을 인간의 삶에 비유하자면 뭔가 자유로운 활동을 하지 못해. 의식이 자유롭지 않고 그냥 안주만 하고 있어. 이런 것을 비판하죠. 그러니까 슬프다. 그러니까 화자의 정서는 슬픈 거죠. 넓게 힘차게 뻗을 날개가 있고 날개를 힘껏 떠받쳐 줄 공기도 있어. 그런데 새는 다만 네 발 달린 짐승처럼 걷고만 있으니까 슬픈 거죠. 본질을 잃어가고 있어. 부지런히 걸어 다리가 굵어지고 튼튼해져서 닭처럼 날개가 귀찮을 때까지 걷기만 해요. 새장에서. 그래서 이 무기력까지는 아니고 그냥 자신의 본질을 잃어가면서 현실에 안주해요. 당장의 편안함에 안주하는 현대인의 삶을 보내고 새 장문을 활짝 놓아도 말지 않고 닭처럼 모이를 향해 달려갈 수 있을 때까지 그냥 걷는다. 걸으면서 가끔 쉼표 사인이 있네요. 의도적으로 쉼표를 많이 사용했을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창살 사이를 채우고 있는 바람을 그리로 쪼아본다. 바람을 그리로 쪼아본다는 것은 자, 날 수 있는지, 즉 자신의 본질이 살아있는지, 존재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아직도 벽이 아니고 공기라는 걸 증명하려는 것처럼 바람을 부리로 쪼아본대요. 유리보다도 더 환하고 선명하게 전망이 보이고 울음소리 순명 자유롭게 움직이도록 포함된 공기. 자, 공기가 있으면 날 수 있잖아요. 그 최첨단 신소재의 부드러운 질감을 음미하려는 듯. 그래서 이 공기를 음미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사실은 날 수 있는데 날지 않고 있는 건데 그런 상황에서도 공기를 음미한다는 것은 자신을 합리화해서 즉 날지 않는 자신을 합리화해서 현실을 왜곡하여 해석하는 새의 모습, 즉 현대인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새는 날 수 있지만 날지 않으면서 그러면서도 자신의 본질이 살아있는지 확인하고 있고요. 맨 앞에 보니까 새장 안에 갇혀 있잖아요. 그런데 가끔 문이 열리면 나갈 수 있지만, 그죠? 나가지도 않아요. 새는 새창 밖으로 나가지 못한대요. 4번 머리를 부딪히고 날개를 상하고 나야 보이는 창살 사이에 큰 몸뚱어리. 그러니까 현재는 나가지 못하는 몸뚱이가 커서. 즉 하늘과 산이 보이고 울음실은 공기가 자유로이 드나드는 거니까 하늘과 산은 새와 우주적인 소재일 거예요. 새는 지금 이 새장 안에 갇혀 있는데 하늘과 산은 자유롭고 놓으니까 그죠? 또 공기도 자유로우니까. 자, 엄밀히 말한다면 공기와 새는 대조적 치어고 하늘과 산은 그냥 보이는 대상. 하늘과 산도 그러니까 자유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닫혀있지 않기 때문이죠. 자, 정리하자면 화자는 세장 안에서 자유를 상실한 채 살아가는 새를 보았어요. 새는 자신의 모습이 투영된 것이고 현대의 모습이 투영된 것이라고 했고요. 정서는 뭔가 안타까운 거죠. 왜 이렇게 날아가지 못할까? 그 다음에 날아가지 않는 것에 대한 슬픔도 있습니다. 슬프다라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새들은 뭐예요? 이 현대인에 대한 비판이죠. 비판적. 그래서 주제는 뭐가 되겠어요? 현실에 안주하며 본질과 자유를 잃어가는 현대인에 대한 비판이 되겠죠. 자, 표현법을 보면 아까 행간문이 나오고요. 자, 다른 말로 의도적 행가리 이런 것을 뭐냐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또 어떤 말로 표현하냐면 낯설게 하기라고도 낯설게 하기라고도 합니다. 낯설게 하기라는 것은 의도적으로 문법을 파괴하는 것을 낯설게 하기라고 해요. 왜요? 강조하기 위해서. 자, 여기는 그러면 어떤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행간 걸림을 썼나요? 이 자유를 포기한 이 새 모습을 강조하기 위해서, 비판하기 위해서라고 하면 되겠고요. 대조적 시어 있어요. 새는 갇혀서 자유를 잃었고 공주는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상징적인 시어를 사용했다라고 해도 맞는 말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6번. 몸이 창살에 부딪히고 나서야 창살의 간격이 보이는 새는 일상에 갇힌 자신을 의식하는 현대인의 모습 맞네요. 새와 현대인 화자는 동일시한다고 했으니까요. 바깥 풍경이 보일 정도로 적당한 간격의 창살로 되는 새장은 보이죠? 바깥 환경 보여요. 산도 보이고 아는 양과 억압성이라는 양가성은 뭐냐? 양쪽의 성질을 모두 가지고 있는 거죠. 를 지닌 일상을 보여줘요. 바깥도 보이고 새장 안에 갇혀있기도 하고 그런 맞는 말이고요. 닭처럼 날개가 귀찮아질 때까지 부지런히 걷는 새는 성실한 생활이 잠재력의 상실로 이어진 아이러니 강요. 여기서는 성실한 생활이면 본전인데 또 뭐죠? 안주하는 삶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어요. 그죠? 이 안음함에 안주하는 현대인의 삶을 비판하는데 틀린 말이고 잠재력은 뭐예요? 날 수 있는 거죠. 새는 원래 날 수 있는데 그 잠재력을 잃어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일단 여기는 맞는 말인데 한 번 더 봐야 되겠어요. 이 성실함이 좀 걸리거든요. 이 성실함을 긍정적으로 봐야지 부정적으로 봐야지. 자, 나머지 문제도 보고 판단해 볼게요. 새장 문이 열려도 말지 않고 모이를 향해 달려갈 수 있을 때까지 걷는 새는 자신의 본질에 충실하다 보니 본질에 충실하지 않아서 날지 않고 걷는 거죠. 오히려 자유를 상실하게 되는 상황을 하는 거고요. 뭐를 향해 걸을 수 있을 때까지 걷는다고 했죠. 아니네요. 달려갈 수 있을 때까지 걷는 새는 여기까지 맞는 거고요. 여기 다시 자신의 본질에 충실한 게 아니고 본질에 충실한 게 아니고 현실의 안온함 편안함에 충실한 거죠. 10번. 하늘을 자유롭게 만들어 날개를 밀어올리는 공기를 음미할 대상으로만 여기죠. 그죠? 이런 새는 자유로운 삶의 가능성이 외면하고 맞고요. 일상을 안주하는 현대인에서 거기에서 맞는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얘가 확실히 틀리니까 얘가 틀린 답이 될 건데 자, 닭처럼 날개가 귀찮을 때 질 때까지 부지런히 걷는 새 여기 내용이 맞고 성실한 생활의 잠재력이 상실로 이어집니다. 그럼 여기서 성실한 생활이 뭐죠? 세장에 갇힌 삶이죠. 세장에 갇혀 날개가 있음에도 걷기만 하는 삶. 자, 그럼 얘를 맞다고 보았나 봐요. 자, 그럼 얘를 맞다고 합시다. 자, 다음 시는 김수영의 사령이라는
신데요. 사, 죽을 사자, 령, 영혼이요. 죽은 영혼을 하는 노래네요. 자, 봅시다. 보기에요.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개인은 자신의 의사를 온전히 표현할 수 없어 자유가 억압되고 그 사회 동안 경직된다. 가는, 즉 사령은 활발한 의사소통의 수단이어야 할 언어가 활자의 상태로만 존재한다. 활자의 상태로만 존재한다는 것은 박제되었다. 즉 정적이다. 활발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의사소통을 근데 하지 못하고 있었대서 억압된 상황이라고 했고요. 그래서 언어가 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을 주목한다. 이런 상황에서 화자는 위축된 의사소통에 장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여 경직된 사회에 대응하지 못하는 자신을 성취한다. 자, 그러면 사령은 누굴 말해야 자신의 영혼이 죽어있다. 자, 그러면 자신의 영혼은 지금 뭘 해야 돼요? 활발하게 의사소통을 해야 되는데 자유가 억압되어서 그것을 못하고 있어요. 그럼 화자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유가 억압되어서 자유롭게 의사소통을 하지 못하고 활자의 상태로만 존재하는 언어를 뭐 해야 돼요? 바꿔야 되죠. 지식인으로서 행동으로 바꿔야 돼요. 뭔가 선구자적 자세를 보이던가 아니면 이 억압된 이 독재사회 떠올리셔야 되겠죠. 독재사회 억압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적극적인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 행동을 못하는 것에 대한 자족, 성찰이 되겠습니다. 자, 김수영 시인은요, 독재시대, 1970년대 이 군부 독재 시대에 활동했던 그 시인으로서 이 독재에 저항하지 못하는 자신에 대한 반성, 그리고 독재에 저항해야 한다는 시를 많이 썼죠. 그 시가 바로 뭐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김수현의 폭포예요. 자, 폭포는 이 상황이 좋지 않을수록 시련이 거셀수록 그죠? 더 줄기차게 흐르죠. 그래서 이 폭포는 이 일제가 아니고 독재시대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야 하는데 못하는 자신에 대한 안타까움, 그러니까 자조가 드러났어요. 그래서 그 폭포에서는 행동하는 그 지식인의 모습을 보여준다. 여러분이 무기력한 지식인의 모습을 반성하는 모습, 반성하는 화자의 모습 이런 것을 볼 수 있게. 자, 그러니까 시대를 비판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시대를 비판하는 것도 있죠. 독재를 비판하며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은 민주주의를 위해 뭔가 행동을 해야 하는데 하지 못하는 자신에 대한 반성과 자족가 나타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보기에서 활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생동감을 잃은 언어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주목해서 내용 한번 살펴봅시다. 활자는 반짝거리면서 하늘 아래에서 강단이 자유만하다. 자, 그럼 활자도 역시 억압받는 상태, 그죠? 억압당하는 상태. 자유롭게 언어로서 표현되지 못하고 활자로 박제되어서 간간히 자유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억압받는 상태예요. 활자도 역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간히 자유를 말하는데 그런데 나의 영혼은 죽어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설법. 그래서 나의 영혼은 죽어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벌써 자신에 대한 비판, 자조적 태도. 자조는 스스로를 비우는 거예요. 자조적 태도가 드러났고요. 벗이여 그대의 말을 고개 들고 있는 것이요. 그대는 마음에 들지 않겠지, 마음에 들지 않겠지. 그럼 여기서 벗은 누굴 말할까요? 일령과 연결해 본다면 자, 활자가 간간히 자유히 말하는데 나는 것이요. 그대의 말을 그러면 이 활자가 말하는 자유를 말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벗은 누구일 거예요? 활자가 될 거예요. 그대 말을 고개 숙이고 듣고 있어요. 왜요? 행동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대 활자는 마음에 들지 않겠지? 마음에 들지 않아라. 자, 모두 다 마음에 들지 않아라. 자조 섞인 목소리네요.
이 황혼도 저 골격 아래 잡초도 단단히 푸른 생기도 저 고요함도 이 고요함도 이 고요함이 뭐죠? 자유로운 언어 생활의 뭔 상태? 억압된 상태를 보여주는 보기에 따르면 그대의 정의도 여기서 활자가 이제 정의를 말하는 건가 봐요. 그대의 활자예요. 의법이 쓰였다고 해주고 있고요. 우리들의 섬세도 행동이 죽음에서 나오는 이 욕된 교회에서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마음에 들지 않다. 자, 우리들의 섬세라는 것은 긍정의 의미는 아닐 거예요. 나는,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자, 활자는 간간히 그래도 저리 말하는데 나는 그 말을 듣지 않고 있어서 지금 부끄럽다고 말했어. 그러니까 여기 형태도 긍정의 시험이 아닐 거예요. 뭔가 이제 망설이고 이제 이런 흔들리는 자신의 영혼을 말할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들 활자는 반짝거리면서 하늘 안에서 간간히 저리 말하는데 웃어라 나의 영혼 죽어 있는 것이 아니라 보니까 이 마지막 면이 뭐와 같아요? 1년과 그렇죠? 자, 그래서 얘는 소미상관의 변두가 쓰였다. 자, 소미상관법이 뭐예요? 수, 머리수, 이, 꼬리가 상관, 관련이 있거나 미사의 변이 소미상관법인데 완전히 똑같지 않아. 그래서 얘를 변주라고 해요. 변화되었어. 혹은 변조라고 하죠. 소미상관법을 사용하면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뭐예요? 일단은 형태적 안정감 얻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반복이니까 리듬감 얻을 수 있고요. 리듬감은 바로 운율을 형성한다는 거죠. 세 번째는 주제를 타자의 정석을 혹은 내용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을 강조해요? 자신의 비판과 자유를 말해야 하는데 잘 말하지 못하는 자신에 대한 자조적 태도를 강조하고 있고요.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했어요? 점점점 하고 시작했어요. 여기가 1년이거든요. 말줄임표로 시를 시작했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뭔가 활자가 어떤 말을 간간히 한다는 것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수단이다. 라고 할 수도 있고 하고 싶은 말이 많다. 활자가 하는 말을 말줄임표로 뭐 이렇게 보여줬다. 라고도 할 수 있는 거. 자, 그럼 시를 정리해 봅시다. 화자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독백하고 있죠. 자신을 반성하고 있어요. 자유를 말하지 않는 자신을 성찰하고 있어요. 그리고요, 정서는 부끄러움이겠죠. 나는 왜 이래? 라는 거고, 태도는 성찰적, 자조적 태도가 될 거고, 때문에 자, 불의, 독재라는 불의에 저항하지 못하는 삶에 대한 성찰과 자크, 스스로 괴로운 거 혹은 자조라고 해도 되고요. 자, 표현법. 일단 수미상관의 변주는 했고요. 그러니까 유사한 통사 구조의 반복이 있어요. 모두 다 마음에 들지 않아라. 어제도 오늘도 마음에 들지 않아라. 라고 일단 반복이 있어요. 뭐의 반복이죠? 유사한 통사 구조의 반복을 통해서 자조감을 강조하고 있네요. 유사한 통사 구조 반복. 자신의 부끄러움 강조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안하라 하고 느낌표를 쓸 수 있으니까 얘는 영탄법이라고 해도 되고 영탄적 어조라고 해도 되죠. 그래서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는데 안하라 감탄문은 영탄법이라고 하고요. 영탄적 어조라고 했죠. 영탄적 어조는 감탄문, 감탄사, 서류법을 통해 도노법을 통해 드러낸다고 했어요. 또 하나는 자, 활자는 정적이고 자유는 동적이죠. 그래서 활자와 자유의 대조, 그렇게 말 수 있고요. 그리고 활자는 그래도 자유를 말하는데 나의 영은 죽어있다. 라고 해서 여기가 나의 영은 부정이고 활자는 긍정이고 그래서 여기서도 대조 이렇게 있네요. 첫째.
나와 팔자의 대조, 팔자와 자유의 대조. 나의 영은 주거인 것이 아니냐 해서 허리법을 통해서 자조적어도 경찰적어도 드러내고요. 것이요 그러면서 대화체 쓰고 있네요. 성자를 설정했어요. 대화체. 대화체를 하는 말로 말을 건네는 것이다 라고 할 수도 있죠. 자, 그리고 아까 마음에 들지 않아라, 마음에 들지 않아라라는 비슷한 통사구조의 방식을 통해서 가장 부끄러운 심리를 드러냈다고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자, 3년의 시작을 마음에 들지 않아라 한 다음에 이황은도 저것도 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노심법이 쓰였어요. 비슷한 대상을 나열하는 열거법이 쓰였고요. 도치법도 쓰인 거죠.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도 마음에 들지 않아요. 얘가 이제 여기 뒤에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치법을 통해서 이 자신의 부정적인 모습을 강조했는데 여기서 이 고요함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 저 고요함도 이 고요함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했었으면 이 고요함은 뭐니 자신이 자유를 말하지 않는 거죠. 말하는 거죠. 자신이 자유를 말하지 않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현실에 저항하지 않고 순응하는 자신의 모습을 자조적으로 보고 있다. 아,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가 보이는데 그게 뭐예요? 뭐뭐도, 보조사, 도를 통해서, 도도 반복됐죠. 그래서 이 부정적인 자신의 모습을 반복과 열거, 도치를 통해서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고요. 자, 그대의 정의도 우리들의 섬세도 행동이 죽음에서 나오는 이 욕된 표현. 이 욕된 표현은 우리의 부정적 공간 혹은 부정적 현실이거든요. 자, 활자는 지금 죽었죠. 그죠? 움직임이 없어요. 그러면서 정의를 말해요. 그러니까 죽어야지 정의를 말할 수 있는 사회인 거예요. 이 사회에서. 그대의 정의도 우리들의 선택의 행동이 죽음에서 나오는 이 사회, 이 현실, 이 싫다고 말하겠네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우스워라 말하면서 자신의 정서를 직접적으로 보여줬죠. 우스워라, 뭐가 웃어요? 자신의 정서에는 자조적 태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이 되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표현법, 그 다음에 상징적 시어, 반복을 통해서 시상을 전개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문제 풀어볼게요. 가에서 간사령입니다. 나의 영역에 우스워라 라고 자주한 것은 의사소통의 여지가 축소된 상황에서 맞죠. 언어를 자유롭게 이제 쓸 수 없다고 했다. 그래서 활자가 죽어 있는 거죠. 자신의 참여만으로는 의사소통의 창을 활성화할 수 없다는 성찰이 아니고 자신의 참여만으로가 아니라 자신이 이 의사소통을 하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행동하지 않는, 말하지 않는 것에 대한 성찰이다. 얘는 틀렸고요. 가는 하늘 아래. 하늘 아래는 고요함이 있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의사소통이 자유롭지 못한 경직된 모습, 보기에서 말했으니까 맞는 거고요. 가에서 자유를 말하는 것이 활자로 한정된 것은 의사소통이 축소된 상황이다. 보기에서 말했으니까 맞는 거예요. 가에서 주변 세계를 마음에 들지 않아 라고 한 것은 의사소통이 활발하지 못한 상황에 대한 타자의 생각인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지금 6강에 1강 마쳤고요. 다음 강의에서 보도록 합시다.